아까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류센터를 맡고 있는 한태영 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대중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중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토크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수학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같은 김재현 교수님이 발표했던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가를 저희가 중앙과학관하고 한 가지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아직 포스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못 드리겠는데 어메이징 매스라는 이름은 조금 그런데요. 어메이징 매스라고 해서 수학이 어떻게 지금 현대사회나 아니면 미래사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광주지만 대전에 오실 일이 있거나 대전에 좀 볼 일 있으신 분들은 중앙과학관에서 이것을 다다음 주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넘어가서 예 그러면 수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에도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2명의 연구원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장수국 연구원인데 장수국 연구원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면서 연구소에 잠깐 와 있습니다. 주제는 심리 테스트 속의 수학이라고 엔트로피에 관련돼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졌네요. 저희 님스의 수학 대중 강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목대로 심리 테스트 수학이라고 타이틀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부터 하고 시작을 하려고, 좀 더 인트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심리 테스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수학이 시도로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심리 테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죠. 주변에 이제 컵 같은 거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무슨 마이크 잡듯이 드는 경우도 있네?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cheers 하면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각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떠올리면서, 자, A타입 손 들어주실래요? 혹시? A타입 두 손 다 해가지고 주기 집으시는 분. 자, 평화주의자. 부드럽고 포용적이시고 남의 말 잘 들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끈을 잘 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네요. 뭐 몸에서 드릴 말씀 없어요. B 위에 살짝 집으시는 분들 리더 타입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이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다음에 남들을 다 이끌어 가시고 집단에 가는 방향 같은 걸 잘 결정해 주시는 그런 타입이라 하십니다. C번 분위기 메이커 마이크 집듯이 집으시는 분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기저기 프로젝트 쓰고 다니시고 항상 활기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앞으로 가. D번 천재형.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시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꽉꽉 뚫고 나가시는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컵을 잡는 방법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으로도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을 만한지 어떤지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 몇 개로 사람의 심리라는 복잡한 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생각한 건 다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몇 가지 질문으로 복잡한 심리를 통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혈액형 성격론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프랙티컬한 거긴 한데, 여기선 종로 데이트 코스라고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인 이거를 쓸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고, 다만 몇 가지 질문으로 어떤 코스를 좀 더 선호할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질문 모름이 있긴 합니다. 다른 이제 사례로,
이제 좀 더 안 하다 올 수도 있긴 한데, 아케이지라는 게임에 이제 종족 고르는 거를 이런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역시 몇 가지 질문으로 복잡해 보이는 캐릭터 결정, 아니면 데이트 코스, 아니면은 혈액형별 실리론 같은 것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엄정한 통계적 데이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돈 내고 하는 심리 검사들, 디스크, 아니면 애니어그램, 아니면 MBTI 같은 사례가 되겠어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도적 성격, 그다음에 그 사교적 성격, 그다음에 이거 안정한 성격, 그다음에 신중한 성격, 이 네 가지가 각자의 강도에 따라서 자기 성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이제 기본 그 성격들, 기본 이제 자기 바탕을 가지고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날개와 그다음에 자기가 에너지가 업되고 다운되고 할 때 다른 어떤 그 바탕으로 바뀌어가는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자기 성격을 탐구하는 방식이고요. MBTI 같은 경우에는 그 내성적, 외향적, 아니면은 센싱 인투이시브 같은 이제 네 가지 이제 yes or no 퀘스천들을 가지고 16가지로 사람들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각각의 것들을 봐보면은 굉장히 엄정한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이제 결과들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게 된다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수학이랑 뭔 상관이냐면은 이 통찰이 얼마나 깊냐, 아까 같은 경우에 심리 테스트가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있느냐 같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지표고, 그래서 진짜 타이틀로 통찰을 측정하다 엔트로피라는 것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가 있는 통찰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요. 뭐냐 하면은 지금 밖에 더운가요? 추운가요? 지금 봄 날씨에 가까워요? 여름 날씨에 가깝죠? 거의 여름 다 됐죠. 그래서 저도 어제 가지고 좀 많이 더웠는데,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입을 옷들만 결정이 되겠죠.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끝. 근데 지금 이 시즌이 여름 시즌이냐 아니면 봄 시즌이 아직 덜 끝났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옷장에 여름 옷을 좀 둘지 아니면은 긴 옷을 좀 남길지 같은 걸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엔트로피라는 걸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잠깐 손 좀 들어서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엔트로피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다? 여기 지금 과거생이 계신다는 제보를 받긴 했는데 진짜로 없네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엔트로피란 단어 이런 느낌으로 설명 들었어요. 말씀해 주실 분. 네. 무질서도. 네, 맞습니다. 또 혹시 계실까요? 네. 질서, 무질서 나누는 기준. 네, 맞습니다. 혼돈한 정도, 복잡한 정도. 그런 걸 나타내는 척도죠. 그래서, 흔히 이제 어질러져 있는 방 같은 경우도 엔트로피가 높은 케이스라고 하고, 제 연구실 책상도 상당히 엔트로피가 높은 편이고요. 또 이제 90년대 어느 책에서는 이런 유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 이게 뭐니? 방 좀 정리하면 어디가 덧나? 엄마 내버려주세요.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가 극대가 돼서 가장 질서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엄마의 간섭은 자연의 섭리에 거슬리는 거예요. 라고 어느 사파에 나와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다는 게 마냥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말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정보라고 부르는 양의 평균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말이 뭔지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약간 양양이로 구하고 좀 더러운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구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화장실에는 수많은 개인 칸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은 입구에서 들어가서 급한 사람이 개인 칸에 들어갈 확률을 대충 높으면은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 들어가겠죠. 급하다면은. 그 다음에 좀 낮아질 거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개인 칸을 고를 확률이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게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는 굉장히 작겠죠?
두 번째 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실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칸에 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군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약간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거나. 세 번째 칸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예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역시 뭔가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겠죠. 네 번째 칸, 다섯째 칸, 여섯째 칸 다 똑같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요 칸에 들어갈 정보라는 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률이 높은 데서는 정보가 낮고 확률이 낮은 곳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률, 가능성. 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아직 숫자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예시를 좀 이제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동전을 저 가방에다 두고 나와가지고 뭐 시연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상의 동전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일단 던져서 100원짜리를 던져서 딱 잡았는데 나오는 면이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은 자 왼쪽 구간을 선택을 할 거고 100원이 나오면은 오른쪽 구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구간에서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찍었다라고 했을 때 동전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동전 던져봐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왔어서 내가 왼쪽에 걸 골랐다. 100원이 나왔어서 오른쪽 걸 골랐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사건을 가지고 동전 한 개짜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하려고 해요. 동전 두 개를 가지고도 역시 연이어 가지고 해볼게요. 두 번 연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시면은 제일 왼쪽에 거. 그 다음에는 뭐 이집법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정리를 된다고 믿고 이제 4개 구간으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점에서 내가 랜덤 아무렇게나 점을 뽑았을 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동전 2개면 충분하죠. 내가 동전 2개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은 동전 2개짜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3개를 던졌을 때에도 동전 3개짜리 정보가 한 8개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이제 약간 극단으로 좀 흘러가 보겠습니다. 자, 번개에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라고 하네요. 어디서 듣기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낮은 이걸 동전 던지기로 이제 변환해서 얘기를 하면요. 동전 19번 던져가지고 죄다 한 면이 나오는 정도의 굉장히 레어한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번개에 맞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동전 19개까지 정보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보는 이제 확률에 낮아질수록 이제 커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수식은 나중에 언급은 되진 않겠지만은 이제 룰 오브 썸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정보가 많다라는 규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성이 낮으면은 더 높아지도록 어떻게 잘 정의된 양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정보의 평균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 개인 칸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선을 쭉 그으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될 거예요. 정보의 평균 이퀄 엔트로피로 정의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그램도 있고 이제 애매하게 확률 같은 것도 이상하게 있고 해가지고 잘 예측하기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전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각 구간을 구르는데 동전 몇 개짜리 정보였죠? 각각은? 다 한 개짜리 정보였죠. 1에 1의 평균 구하면 1이죠. 동전 한 개짜리 정보 2개 모아서 엔트로피 1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요. 동전 2개짜리 정보 역시 여러 개를 얻어서 엔트로피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 엔트로피 3이 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아보면은 엔트로피 1인 거, 엔트로피 2인 거, 엔트로피 3인 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세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엔트로피 1인 것만 이제 떼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흑백 논리죠, 일종의. 선을 2개로 딱 갈라놓고, 한쪽은 귤색이다, 한쪽은 보라색이다. 그렇게만 딱 나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2편, 4편이냐고 가르기만 하는 흑백 논리는 엔트로피가 커야 1이다. 라는 굉장히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흑백 논리 하면은 이제 전 떠오르는 거는 사실 검은색하고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더 평화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냐 싫어하는 음식이냐라는 것으로 좀 사례를 바꾸려고 해요. 좀 구체적인 사례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라면이고 한쪽은 파인애플 피자로 뒀는데요. 예시가 적절한지는 뭐 각자의 마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민트 초코를 넣을까 파인애플 피자를 넣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트 초코는 이쪽에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엔트로피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면 엔트로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말고 자주 먹는 음식 같은 거 이제 겹쳐 보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라면하고 파인애플 피자 둘 다 좋아하는 음식이면서 꽤 자주 먹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의뢰 음식 집으라고 하면 이제 라면을 집게 될 거고,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니까 피자 시킨다고 하면 파인애플 피자를 우선적으로 시키는 사람 별로 없죠. 또 슈림프 피자를 시켰으면 모를까.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하고 자주 먹는 음식은 생각보다 영역이 굉장히 잘 겹치는 애들이네요. 그러면은 이 둘을 이제 구분하기가 그렇게 이 자주 먹는다라는 그 질문을 더 더한다고 해서 정보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엔트로피를 측정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약간의 가상의 가정을 넣긴 했어요. 자주 먹으면 좋아할 확률이 95% 된다라는 이제 약간 가정을 넣긴 했지만은 1에서 2까지 별로 크게 올라가지가 않죠. 흑백 논리에서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달라지게 할 만한 질문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몸에 좋으면서 이제 좋아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뭐 고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좋아하는데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만한 거, 뭐 청국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이제 임의로 집어넣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니면은 이제 경험에서 아시겠지만은, 딱히 몸에 좋은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진 않아요. 크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독립적인 질문들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독립적인 개념 두 개를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엔트로피는 그냥 합해집니다. 좋아하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이제 가르는 것은 엔트로피 1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흑백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이 추가가 되고 몸에 좋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도 일종의 흑백 논리죠. 그래서 엔트로피 1이 추가가 돼요. 그 두 개의 1 더하기 1 해서 2라는 엔트로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질문 두 개를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엔트로피가 되긴 합니다. 즉, 음식에 대한 이제 통찰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대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질문 여러 개를 던짐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예스냐 노냐 같은 것을 판가름을 해서 이 엔트로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최대로 높여놨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다양한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다른 사례로 뭐 MBTI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은 감각적이냐 아니면 직관적이냐, 그 다음에 질서적이냐 아니면 인식적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지? 사고 튀었던데. 사고적이냐 아니면 감성적이냐, 이 네 가지 질문은 생각보다 별로 관계가 없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 4개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엔트로피가 높은 심리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끝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자면 엔트로피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만큼 생각의 깊이가 깊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질문 세트 자체가 굉장히 잘 정의된 질문 세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엔트로피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그 다음 연구원이 발표가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이석형 연구원인데요. 이석형 연구원은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발표해 주실 것은 인생은 게임처럼입니다. 이 발표 끝나고 나서 두 분의 연사 모시고 두 분한테 같이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생은 게임처럼 토크 콘서트 강연을 맡게 된 이석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게임처럼이라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어떻게 보면 인생, 게임 두 가지일 텐데요. 인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풀어보면 사회생활이나 생활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인생하고 게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인생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게임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도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반 정도는 알겠다는 표정이고 반 정도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예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컴퓨터 게임을 잠깐만 왜 이렇게 흐리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어쨌든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게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 게임 이제 스마트폰 게임 이제 그런 거 전자오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경기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이런 것도 이런 바둑이라든가 최근에 알파고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아니면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이제 중에 내일 체육대회가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친구들과 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목표를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게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은 안 보이지만 이게 주주총회예요. 네,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경영을 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서 더 돈을 많이 딸지 좀 본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리고 이제 정치, 의사결정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이 국제정치로 가면 이 두 사람 누군지 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잘은 안 보이지만 전 대통령이에요. 이제 제가 이걸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근데 이런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을 우리 생활에 이제 가까이는 안 보이지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수학자들 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까 진짜 이 컴퓨터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하는 거랑 이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랑 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더 생각해 왔어요. 이것도 알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알 건데 두 게임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곳에서 게임을 합니다. 최근에 결승을 해서 누가 이겼죠? 네, 얘네가 이겼죠.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게임에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움직여서 이제 싸우는 건데 이제 캐릭터를 움직여서 저 캐릭터랑 싸우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 성장을 해서 네, 아이템을 사거나 근데 문제는 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해요. 물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게임으로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한 다른 게임으로 대입을 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왼쪽으로 공격할지 오른쪽으로 공격할지 정하잖아요. 왼쪽으로 수비할지 오른쪽으로 수비할지 감각적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상대방 수비 방향하고 맞아야 이제 효율적인 수비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뚫리고 아니면 이제 다른 게임으로 바둑에도 이제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뒀을 때 저기를 둔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전략이 맞물려서 결과가 나오죠. 한쪽만 하면 결과가 안 나오죠. 이것이 이 사회에서도 말한 게임에서 적용된 특성이에요. 얘네 둘은 참고로 이제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저 두 게임 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통신사 둘이죠. 이 둘도 열심히 이걸 갖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좀이라도 더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요금제를 나누고 이제 어떤 요금제가 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제 데이터랑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동을 취하고 이것들이 다 아까 봤던 이제 뭐 리신이 라인에 갱을 가고 파밍을 하고 이런 전략이랑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자들이 게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보통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플레이어, 전략, 보상.
우선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니면 이제 단체가 될 수도 있죠. 5명이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2명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게임도 있지만 일단은 2명이 분석하기 많은 예시들이 2명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임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에요. 물론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내가 뭘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했을 때 뭘 한다. 상대가 뭘 하면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이 정말 복잡해질 수 있고 이 전략이 게임을 갈라요. 하지만 게임의 중요한 건 보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게임에 승패가 없어요. 그럼 게임을 하고 싶겠어요? 게임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게임은 이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보상은 단순히 승패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에서 이제 뭐 얼마나 더 많은 상금을 받거나, 이제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상금이 아니라 벌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뭐 돈을 뭐 뺏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까 같은 좀 위험한 게임의 경우 네, 뭐 감옥에 잡혀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게임을 분석하니만큼 보상을 전부 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보상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해서 이 수학적으로 게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보수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 한 사람의 전략을 써요. 2사람이 한다고 할 때 이쪽에 2번째 사람의 전략을 써요. 그러면 이 게임이 이제 뭔지 다들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각의 칸의 결과겠죠. 이 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 이기는 거죠. 이 칸의 결과는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위쪽이 이기는 거죠. 이걸 다 써놓습니다. 지금 이제 승리 패배는 이쪽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배했을 때, 비겼을 때, 이제 이겼을 때 다 각각의 경우의 보상을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여기 대각선 긋고 양쪽에 쓰는 게 귀찮아서, 네, 이제 이걸 순서상에 왼쪽은 왼쪽에, 오른쪽은 윗사람에, 그러니까 이거는 0,0이 되겠죠? 이거는 1,-1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 게임을 써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게임들로 어떻게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인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치고는 너무 단순하게 되면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단순한 게임으로 하나로 가장 단순한 게임 뽑는 게 페널티킥 상황이에요. 페널티킥을 할 때 이제 저도 잘 몰랐지만 찾아보면서 이렇다고 해요. 페널티킥을 찰 때 이 키퍼는 이제 공이 어디로, 이 사람이 왼쪽으로 차는지 오른쪽으로 차는지 어디로 보고 몸을 돌리면 이미 늦는데요.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공이 빠르게 날아가서. 그래서 심리 싸움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얘가 왼쪽으로 말 건지 오른쪽으로 말 건지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왼쪽으로 차는지 오른쪽으로 차는지 2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양쪽에 전략을 쓴댔죠. 각각의 경우에서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찼는데 왼쪽으로 몸을 날려서 막았어요. 그러면 막힌 거겠죠. 근데 왼쪽으로 찼는데 어이쿠 오른쪽으로 돌려 막았네? 그러면 골이 먹힌 거죠. 그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또 보상으로 쓰자면 이제 제가 숫자를 하나만 썼어요. 왜냐면 이제 키커 입장에서만 이렇게 되고 이제 키퍼 입장에서는 이거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게임에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경험을 알고 있죠. 내가 왼쪽으로만 찬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만 막히겠죠. 오른쪽으로만 찬다? 오른쪽으로 막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번갈아 가면서 해도 저번에 제 왼쪽으로 찼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차겠지 하고 오른쪽으로 돌려 막으면 안 되겠죠. 양쪽을 알 수 없게 50대 50 랜덤으로 차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게임으로는 이런 예시가 있을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시나요? 2손을 동시에 가위바위보 내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하나 빼기 해서 하는 하나 빼기. 예를 들어 2사람이 한쪽이 바위 주먹 보자기를 내고 한쪽이 주먹하고 가위를 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왼쪽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왼쪽이 왜냐 하면 바위를 내면 이제 적어도 비기니까요.
왼쪽이 바위를 내면 비기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또 행렬로 만들어 보면 이 바위 보낸 사람에서 이렇게 되는데, 즉 여기만을 고르면 0보다 크니까 이 싸움이 유리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최적 전략이 뭘까요? 과연 이제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바위만 낸다. 가끔씩 보도낸다. 가끔씩 보도내는 게 그거 좀 위험하긴 하지만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에요. 왜냐면 바위만 내면 상대도 이제 바위만 내니까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땐 이 게임을 할 때 비기고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바위를 내니까 가끔 볼을 내주면 이기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상대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가 가끔 보낸다는 사실 그럼 이제 가위를 은근히 내서 뒤통수를 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냐?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둘이 싸우는 경쟁하는 게임에서는 둘의 최적의 확률이 있어요. 이제 게임 이론에 따르면 2대1. 이쪽은 1대2가 했을 때 최적의 확률이고, 이제 물론 당연히 2대1로 내는 것도 2번 내고 1번 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확률로 내야 그렇다고 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빼기를 할 일이 있으면 써먹어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생활의 게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게 동영상이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게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옮겨오면서 동영상을 뺐는데 이제 이해하지 못했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다가 둘이 마주쳤어요. 이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저쪽에도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가다가 같은 쪽으로 가요. 같은 쪽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막 이러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처음 가는데 둘이 다른 쪽으로 가면 편안하게 아주 문제가 없겠죠.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해보면 두 사람이 같은 쪽으로 가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쪽으로 가서 어버버하고 곤란해하는 보상을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표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아까랑 제가 경쟁 게임이 아니라는 다른 점은, 아까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한쪽이 이긴다고 한쪽이 얻는다고 다른 쪽이 잃는 게 아니라 둘이 그래서 잘 협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현실에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이제 현실에서 예를 들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예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둘은 이제 같은 장소예요. 같은 날짜에 연도만 다른데 같은 장소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버랜드. 어린이날 때 에버랜드 사진이랍니다. 이거는 2015년에 어린이날의 에버랜드예요. 사실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면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다 갈 줄 알고 이제 아이고 이런 날에 진짜 에버랜드 나가봤자 사람도 많고 타지도 못하고 진짜 내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다 안 갔어요. 그래서 간 사람들 땡 잡았죠. 이런 날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어린이날에 이렇게 평일보다 사람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나게 타서 그 사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다들 에버랜드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일본만 에버랜드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간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다들 안 가면 그냥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겠지만 이 간 사람들 이득을 보니까 다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서 아까 봤듯이 이런 진짜 가서 3시간 동안 진짜 줄 서서 놀이기구 하나 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이제 다른 종류의 잠시만요. 협력 게임으로 이제 또 많이 들리는 게 이런 빼빼로 게임이신데요. 빼빼로 게임 규칙은 대충 아시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대 과자를 하나 놓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양쪽에서 먹는 거예요. 양쪽에서 먹다가 근데 이제 한쪽이 너무 막대 과자 너무 짧아지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한 쪽이 지는 건데 물론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쓰면 이제 끝까지 먹는다와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양쪽 다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이제 한쪽만 포기하면
이제 포기하는 쪽이 자존심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둘 다 먹었어. 둘 다 먹으면 둘의 입술이 맞닿게 되고 이걸 사실 마이너스라 부를지 플러스라 부를지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달린 거기면 일단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어쨌든 또 이제 옛날 예시 중에 옛날 동화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 우화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싸움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둘 다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하루는 두 할아버지가 이제 떡을 가져왔는데 내가 먹겠다 네가 먹겠다 해서 둘이 막 먹다가 떡 한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내가 먹어야 되니 네가 먹어야 되니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기를 했어요. 이제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면 이제 떡을 뺏기는 걸로. 그래서 두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밤이 지나고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보니까 내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뭐지? 이 사람들 뭐야? 말도 안 하네? 뭐지? 장님인가? 봉원인가? 그러고 떡을 때름 집어가고 그러고 아니야 내가 떡은 안 집어간다. 웃기게도 도둑이 떡은 안 집어가고 나머지 세간살이를 다 털어가요. 이제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봉원이가 아니었죠. 장님도 아니었죠. 도둑이 지금 이러고 지금 훔쳐가는 걸 진짜 뻔히 이렇게 보면서 야 속으로는 이랬을 거야. 야 이놈아 진짜 말이라도 좀 해봐라. 진짜 너는 입이 없냐 눈이 없냐. 근데 물론 자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도둑이 털어가고 할머니가 겨우 답답하지 못해 아이고 이 사람아 도둑이 들어온데 그걸 그대로 보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떡을 냉큼 먹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떡을 먹는다를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말을 안 하기가 계속 먹어 나가기에 이제 위험한 행동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이제 한쪽이 이제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파국이 일어나는 걸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겁쟁이 게임이 이제 기업들 간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물론 이게 현실과는 아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과도한 이제 보조금이나 할인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 남한테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 그 고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전략을 나만 하면 좋아요. 나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하면 싼 거 찾고 뭐 자전거 주고 네 그런데 구독하고 뭐 경품 주는데 그런데 하고 싶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 변화가 없는데 얘네들이 쓰는 경품 지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쪽이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손해만 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점 시장에서 네, 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죄수가 될 일은 없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어야 하고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해요, 안 친해요? 어쨌든 공범이 돼서 이렇게 끌려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의 둘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갈라놔서 자백을 받으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둘 다 안 했다고 잡아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원래는 죄를 자백하면 5년이고 이제 죄를 부인하면 1년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은밀한 사업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자백해서 너 친구를 팔아넘기면 너는 풀려나게 해줄게. 대신에 총 10년 채워야 되니까 너 친구만 10년 살게 해주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행렬로 걸어보면 문제는 이 여러분 친구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자백을 했을 때 5년씩이고 이제 한 명만이 자백을 했을 때 이제 자백을 한 사람은 이제 풀려나고 부인한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둘 다 친구를 믿는다. 그러면 1년씩만 살고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친구를 믿겠습니까? 배신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믿겠다. 나 같으면 배신한다.
역시 합리적인 사람이 많군요.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뭔가 게임 이론이 이제 자신의 보상을 최대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보상을 최대하고 싶으면 상대가 자백을 하나, 부인을 하나. 그러니까 상대가 부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뭐 상대가 부인했는데 내가 자백해서 1년 더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대가 자백을 했다면 이 새끼가 나를 버려? 라고 아니 나도 자백할 거야. 진짜 니만 0년 나오고 내가 10년 여기서 썩을 순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됐건 무조건 자백하는 게 이득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맞죠? 문제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잠시만요. 영원히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데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환경을 지키는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행위들을 다 자백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고, 이제 좋은 행위들을 부인에 빗대서 많은 걸 설명해서 이제 보통 이제 나만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애가 이제 양쪽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 한쪽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자신이 엄청난 손해니까 이런 식으로 상호 확증, 이제 서로 다 핵무장을 하게 되고 상호 확증 파기가 이루어지는 현실 정세에도 이런 걸 이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의 결론은 수학은 우리한테 상대를 배신하라고 알려준다. 이 세상은 정글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복수하기예요. 배신을 하면 뭐 부인에서 나온 보상이고 뭐 10년에서 감옥에 있고 이런 게 전혀 의미 없이 바로 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러면 어느 누가 자백을 하겠어요? 하지만 근데 사실 한번 자백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매우 야만적인 방식이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그래서 많은 복수 영화들이 서로 다 죽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문명화된 복수의 방법을 마련했어요. 사회적인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어긴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고 규칙을 지킨 사람들은 상을 주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법이 생겼고 사람들이 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기후협약에 관한 교토 이정서의 회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지금 별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 근데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또 이제 게임 이론을 많이 연구한 바이면 게임을 한 10번씩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횟수가 아닌 무한번 반복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칙이 나타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본 이제 생물의 진화랑 이제 게임을 연관시키는 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길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이 게임 이론을 만든 수학자 폰 노이만 존 내시 선생님의 사진을 모아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게임을, 우리 생활을 보면서 게임으로 생각해서 인생이란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바람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콘서트는 원래가 음악 콘서트처럼 음악 한 곡 듣고 이게 톡을 하는 것처럼 수학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 연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보통 마련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이 톡뿐만 아니라 이게 수학 전반에 대해서, 이분들도 수학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질문이나 이 강의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묻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거든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회자가 좀 많이 끼어들 수도 있지만 사회자가 되도록이면 제가 끼어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얘네들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다 끝난 건가? 예. 혹시 세션?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뭐 한마디로 수학을 왜 했어요? 왜 공부했어요? 뭐 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예, 질문? 예.
아까 하나는 그 엔트로피 강연에서 네. 나온 거였는데요. 예. 그 조건을 추가할 때 그 기존의 조건과 독립성에 연관돼가지고 그 엔트로피 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나요? 독립적이냐 나타내는 이걸 척도나가 어떻게- 사실 늘어난 만큼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요. 실제로 이제 가능한 모든 분포를 살펴봐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최대치를 얻는 방식으로 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아까 네. 처음에는 그 무질서도의 척도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수학에서는 정보가 많다는 네. 쪽으로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 연관성을 사실 설명을 못 드렸었어가지고 저도 좀 약간 아쉽긴 했었는데요. 그 볼츠만식 S 이퀄 K 로그 W 혹시 그건 너무 심했네요. 네, 잠깐만요. 다른 거 좀 생각해 볼게요. 잠깐 스턴. 이게 연력학에서 나온 개념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그래서 연력학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거의 아보가드로 수급으로 많긴 한데요. 그거를 이제 W라는 숫자로 쓸게요. 그러면은 그 W의 로그 값만큼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게 이제 각각의 상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면은 이제 그 평균을 구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이 W분의 1로 나타나겠죠. 거기에 로그를 취하면 그게 정보가 됩니다. 그게 로그 오브 W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강연 외 내용인데요. 예. 그 수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된다거나 이런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수학을 전공하면서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수학을 전공하다 보면 저기 지금 옆에 계신 분처럼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을 정말 수시로 뵙게 됩니다. 뭔 소리야? 어? 이것도 뭔 소리야? 미안해, 약간 호도 좀 하자.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언제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계속 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언제나 이런 게임은. 성과표 같은 거를 만든다 치면은 계속 펜을 잡느냐 아니면은 관두냐라는 거를 했을 때 펜을 잡는 사람에게만 계속 이득이 가는 그런 게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여기 교수님들께 여쭤봐도 아마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데 재능이 중요하냐 끈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들 끈기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이기는 게 끈기라고 얘기를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예.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예, 수학이 옛날에는 사실은 천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문이죠. 요즘은 아까 김재현 교수님이 발표도 있었지만 요즘 수학이 다른 학문과의 교류에 의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을 잘 분석하고 모으고 그걸 다시 좀 발전시키는 능력이 수학에서 많이 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잠깐만요. 예. 뒤에 분이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예. 이거 좀 뒤에. 예. 이뤄져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학부생 고한솔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수학이 문제풀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좀 학습을 하길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수학이 많이 연관돼 있다는 걸 다시 환기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문제풀이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수학이 일상생활에 진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연구원분들께서 직접 연구하시는 분야를 겪기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어디선가 느끼셨나요? 수학이 내가 사고하는데 수학이 작용한다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작용한다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원래도? 세계관이 결정된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관.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볼 때 몇 개의 질문만으로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논리잖아요, 죄다. 네.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도 전부 다 논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님스 그러니까 전문 연구는 하기 전에는 이제 순수학 쪽만 했고,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좋아서 저도 수학을 한 경우라 이제 응용수학 부분을 약간 늦게 알긴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응용수학 세미나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또 대중화 측면으로 이제 다양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근데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수학하는 저희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직접 수학을 쓰는 공과 이제 공대나 이제 자연대 쪽에서 이제 수학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학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하는 걸 전부인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친구들이 진짜, 네, 이제 수학 좀만 더 잘할 걸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근데 쥐스트 계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수학 이제 과목을 듣는 것만이 수학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 어디서건 이제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수학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응용수학이건 순수학이건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질문자님께서도 지금 아마도 수학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학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 수학으로 먹고 살면은 이제 앞으로 100세 인생 동안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연봉은 좀 충분한지. 아, 약간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수학으로 먹고 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그거 하면 이제 나중에 막 굶어 죽고 막. 근데 실제로 그런 걱정하십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하면서 그런 걱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먹고 살면서 이제 장점, 단점 그런 거랑 이제 고등학생 된 친구들한테 과연 이제 진로로서 수학하는 거를 그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일단 수학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예전 세대 이제 부모님들이나 수학으로 먹고 산다고 하면 이제 뭐 수학을 학교나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계에서 보면 이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IT 기업에도 수학자가 있고 이제 당연히 그런 그러니까 전자기업 이제 삼성 그런 데도 수학자가 있고 심지어는 뭐 게임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게임 회사에도 수학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기업에서 수학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많아질 거고 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수학으로 먹고 산다고 보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귀결된다는 그렇게 보면 이제 수학으로 먹고 산다가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네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가 앞으로 계속 정밀화 내지는 고도화가 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수학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수학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 사회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지 뭐 로켓을 쏘 올리든 뭐든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하게 돼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예. 뒤에 분이 좀 먼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손 들으셨죠? 예. 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물리학자나 화학자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약품을 다루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수학자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 도저히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돼서요. 혹시
그 종이와 펜과 가까이 하세요? 아니면 컴퓨터로 주로 연구를 하세요? 이게. 종이와 펜으로 하다가 안 되면 컴퓨터를 잡는다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형 연구원님? 수학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연구한 문제와 컴퓨터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제 종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사람도 종이와 관련된 연구원님. 어쨌든 종이와 펜으로만 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겠고, 약간 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제 컴퓨터 쪽을 더 선호할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직접 해보는 걸 더 선호할지, 아니면 종이로 이론을 세워보는 걸 선호할지, 여러분의 취향, 개인의 취향, 그 수학자들 개인의 그런 취향하고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수학 연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야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저 현재 수리과학 연구소에서 지금 근무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리과학 연구소 중에서도 이제 수학 문화 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대중화 활동 및 연구 부문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강연 주제들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박사 과정에서 원래 하고 있던 이제 다른 연구 주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도 혹시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과학이나 이런 뭐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거는 보통 연구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대중화나 이런 거 외에도 따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순수한 수학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프로포저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나아갈지 계획을 해서 나아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가 이제 틀어지는 정도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연구 방향을 트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실험 장비 세팅을 저희 다 처음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운신폭이 넓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보다 이제 제가 많이 해주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막 문제를 풀잖아요. 이제 근데 보통 수능에 보면 4점 따리도 있고 이제 문제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걸 막 풀면 이제 얼마나 오래 걸려서 푸는 건지 모르지만 뭐 시험에서 풀라고 하면 1시간에 뭐 30분에 풀고 뭐 4분에 풀고 1시간에 풀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제 만약 그걸 이틀 사흘 일주일 걸려서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답을 보지 않았다면, 이제 그 경험에서 그 답이 아무도 없는 것. 진짜 선생님도 교수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걸 현실에서는 안 풀고 넘기면 되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 것. 그걸 보다 연구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끈기가 필요한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뒤쪽 분들 많이 계시던데. 네, 뒤쪽에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예. 저기 그 엔트로피가 네? 엔트로피요. 네. 그 자세히 따지면 상태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현재 교육 과정에 있는 진리표와 서로 연관을 시켜보면 네. 집합론과 좀 닿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관계에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사실 실제로 굉장히 연관이 깊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집합 이제 그리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제 영역에다가 이제 2의 적당한 거듭 제곱식 확률을 넣었다고 할게요. 그럼 그거 엔트로피를 넣은 거는 거기서 지금 등장시킨 집합의 개수하고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집합을 몇 개 도입했냐라는 사실 자체가 그냥 그대로 정보가 되고 엔트로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차이틴 같은 학자들의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개념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 코드가 이제 몇 줄이 나왔냐 같은 것으로도 엔트로피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데 제일 짧고 간결한 묘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두 분 다 드리는 건데 제가 수학에 대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심하거든요. 수학에 대해서 재능이 어느 정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잠깐 당황.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수학이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라고. 지금 실망이죠. 저 되게 실망의 눈초리를 잘 보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렵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수학이 쉽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도 어렵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랄까, 사실 뭔가 어려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혹시 죄송한 뭔가 학생 맞으신가요? 네. 학생. 어쨌든 이제 이전까지 학교에서 한 인류가 수학을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그 정도까지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2000년, 몇천 년 동안 익혀오던 거를 여러분들이 1년에 배우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어려우면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어려운 거를 좀 받아들이고 약간은 여유 있게 보는 것도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빨리 배운다고 해서 그것을 더 잘 배웠다. 또 이제 그건 아니고 빨리 배워도 이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처음에 배우는 시간이 느려도 이제 한번 이해했다 싶으면 그 뒤로 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성장 곡선에 연연히 할 필요는 없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일 텐데, 이제 물론 그게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재능이 없어도 물론 이제 자기 없다고 속단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학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무수학의 끝에 가지 않을 이상 이제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좀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포토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이 먼저 좀 해서요. 그리고 그 뒤에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다 그 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순수 과학보다는 응용 과학에 발전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순수 학문을 하려면은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막 발전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느껴지나요? 일단 순수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뒤진다라는 말 자체에도 별로 동의하진 않고요. 뒤진다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굉장히 특징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배양이 잘 되어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내로라는 수준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봐도 내가 정말 배울 게 많구나라는 것을 정말 시시각각 느끼게 되긴 합니다. 저도 그 점엔 동의하고, 제가 이제 외국에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외국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온 건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이제 새로운 기회라든가 영어라든가 아니면 또 제가 대학 때는 이제 수학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다른 쪽 가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또 세계랑 어울려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의외로 대학 수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고 그러진 않다는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긴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순수 과학의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사회 인식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의 이제 수학자들의 대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또 순수 수학이 약하다는 인식도 좀 더 개선이 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 쪽으로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광주공학고등학교 3학년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진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둘 다 유학을 다니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어려움이랑 아니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유학에 대한 그리고 그 수학과를 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생물이랑 연계시키고 저기 정보랑 연계시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수학과를 나온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다른 응용 수학에 연결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과정 자체는 이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학원 유학을 간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추천서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서 그걸 기반으로 추천서를 받아서 유학에 사용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 말렵 즈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수학에 관심이 있는지 정도를 레포트를 쓸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용 가능성, 그러니까 타 분야하고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말씀드리자면은 대학원생 때 그런 분야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자체는 딱히 막혀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물론 저희가 순수학을 하긴 하지만 이제 느낀 감상을 얘기해 보면 일단은 학부 수학 같은 경우 이제 학부 단계에서 응용을 많이 하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제 뭔가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뭐 학부생부터 실험을 하고 듣고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런 게 되지만 이제 수학에서는 학부생은 약간 기본 실력을 쌓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대학 때 생각보다 그 수학의 분야나 응용하고 싶어 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주변의 경험으로서 봐서 그렇고 네 친구도 아마도 대학교 때 세부 분야를 한 몇 번 정도 바꿨 거의 한 계속 바꾸지 않았어? 한 달마다? 계속 거의 매년 학기마다 바뀌었지 거의.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뭘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 초반 때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이제 이런 게 물론 이제 응용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예비 지식을 쌓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유학 관해서는 이제 유학을 가는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자기의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잘하고 열의가 있으면 이제 유학을 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 유학을 가는 거에 또 하나 이제 요소가 이제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이제 그거랑 상관없는 개인의 기호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친구들 중에서 보면 진짜 김치 없이 밥 못 먹는 진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국 음식 잘 먹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있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유학 생활은 외롭긴 하니까 혼자 있는 거 적응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게 안 되고 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참 문제는 그걸 유학을 가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얼마나 유학을 가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사람의 생활이란 게 생각보다 공부보다 중요하다는 걸 대학원 와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때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학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게 좀 수학에서 미지의 문제? 예를 들어 쌍둥이 소수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런 걸 읽었어요. 근데 수리과학연구원에서는 수학 관련 연구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 관련 연구도 하시나요? 일단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노라고 답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연구소 주요 미션하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산업수학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순수한 난제에 대한 탐구보다는 이제 산업계에서 그 어떤 수학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학계 난제로도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몇몇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raveling salesman problem 혹시 알고 계십니까요? 예, 그 그래프 이론에서 이제 굉장한 난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난제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실제로 산업계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했던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들어서 근데 제가 잠깐만 수정을 하자면 저희 연구소에서 물론 산업체와의 연계나 그런 문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 분들도 연구소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연구 자체가 지금 현재는 순수적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좀 사고나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게 어떻게 산업체나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좀 위상수학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그게 뭐 암 발견이나 뭐 어떤 질병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뭐 수학의 모든 연구들을 저희들이 좀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걸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거의 12시가 다 돼서요. 지금 좀 마치려고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학 토크코스트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좀 살리셔서 수학 콘서트를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 연구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